알았어. 예, 예정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8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오프 병용으로 포럼을 진행해 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확진되는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오늘부터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대면 상태에서 내빈 속의 순서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 대표인 제가 오늘 포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길고 긴 폭설기에 코로나 확진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8차 포럼에서 비록 비대면 상황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진심 어린 감사를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바쁜 공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김상겸 교수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저희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워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을 창립했습니다. 이후에 사회 현안에 관한 주제로 7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죠. 그리고 포럼의 전국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부산에 지역 본부를 이미 창립하였고 조만간 강원, 영남, 경기, 경북 지역 본부 창립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께가 말복이었으니까 더위는 좀 가셔지는 듯 합니다만 코로나 계엄령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의 주권자를 의식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이는 소란과 소음은 힘들어하는 우리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사회적 갈등 또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한국 사회는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방, 불신과 불통이 팽배한 상태에서 공정과 형평은 찾아보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의 실종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혼란에 편성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공격과 침해가 당연시되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몰상식의 사회 현상을 몰아내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합니다. 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개인의 인권 침해와 같은 반법치적 현상의 퇴출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법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 디딤돌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도 동망의 대장정에 동행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사인 대표가 국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제를 맡으신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우리 헌법학계의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개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한 30-40분 정도로 하고 여러분 나중에 발제가 끝난 다음에 오늘 입장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견을 제가 다 모아서 발제자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상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치도 안 들리니까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는 거네. 안녕하세요, 김상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그 방역 수칙을 다 지켜서 하고 여기는 이제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가요?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양해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갑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에는 2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어도 일상생활과 또 국가의 그 여러 가지 대선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 초에 또 대선의 시절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좀 많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선이 우리나라에서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대표를 뽑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대선이다 보니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각지는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거에 완전히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기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를 깎아내려야 돼요. 애도하고 이런 어떤 선거 운동이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정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가 상당 부분 네거티브 선거로 되기가 일수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서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수렴하고 이러한 수렴된 의사를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사실 필수적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 제대로 보장될 수도 없고 또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정치 구도에 있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그 대표를 선출해서 국민의 의사를 임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대의제 민주주의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서로 소통되면서 형성해가는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치적인 기본권이면서 또 한편은 정신적인 기본권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말이죠.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 표출된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표현의 자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의 영역에서 형성된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 사회에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표현도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 21조 2항에 있는 언론 출판에서 사전 금연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가 표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출된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만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혼자서 떠드는 것은 독백에 불과할 뿐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 그 자체를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안 되지만 표현이 된 후에는 그 표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는 사회의 어떤 윤리라든지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 21조 사항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사항은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사회윤리나 공공도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권리라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침해한다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표현을 통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간의 어떤 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다양한 의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의미를 갖다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자, 근대 입헌주의는 오늘날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갖다가 발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헌주의라는 것은 이 헌법을 세워서 국가의 어떤 그 질서를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운영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중세시대의 공권사회에서는 영주라든지 궁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었고 이게 이제 시민계급이 등장하고 시민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분출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의 영역에서 보장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연방보험법에서 그 연방법은 1787년에 제정이 됐지만 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1891년에 제정된 연방의 권리장벽 수정헌법이라고 합니다. 수정헌법에서 명문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의 자유는 모든 역사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18, 9세기, 19, 20세기를 거치면서 각국 헌법에 명문화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거쳤고,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그러니까 현행헌법이죠. 이 현행헌법에는 21조의 이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을 보시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는 이름으로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상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명기해 놓은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어떤 그 헌법의 어떤 규정 방식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언론 출판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갖다가 보장하는것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집회와 결사는 사실은 이 집회나 결사라는 게 이익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 형태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다수의 의사들이 결집해서 하나의 그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또 민주주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 우리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라든지 의견을 갖다가 외부로 표출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출된 의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자유까지 포함돼야만 표현의 자유가 승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의 자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는 담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연설 또는 방송이나 통신,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그 사상이나 의견을 갖다가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출판의 자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라든지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조각이라든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사상이나 의견 표명으로서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 오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알 권리라든지, 또 정보에 접근하거나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권이라든지, 언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또는 언론 기관 내부에서 취재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 등, 오늘날 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다 포괄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사실 의사 표현에 있어서 그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행동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X자를 하는 것, 또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 또는 어떤 장식을 가지고, 이런 경우도 다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 표현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표현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고, 의사 표현과 그 전달의 방식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은 그래서 오프라인이라든지 오늘날 같은 정보통신의 사회에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서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 구속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결정해서 볼 것 같으면, 역시 이 온라인상에 있어서도 헌법 21조에서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 그 보호 대상이 의사 표현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매개체라든지 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온라인 매체에서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면,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의사 표현을 하고 전파하는 형식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표현을 갖다 인정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에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 기능력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자신이 그 어떤 그 생각 속에서 형성한 내용들을 갖다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 또 의사소통에 관한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 질서에서 표현의 자유를 개별 기본권으로서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는 거죠. 그리고 인격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전제 조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표명해서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이걸 통해서 인간 상호 간의 정신적인 교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사 전달이라도 의사 표명하고 전달하는 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류를 함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사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인격을 발현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는 결국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을 불안하게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사상과 의견 형성을 위해서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접근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액세스권이라든지 또는 취재의 자유들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의 알 권리도 자연스럽게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다양한 사상들이 형성되고 그런 사상들이 소통되어서 돼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 서로의 견해들이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 의사가 결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의 형성이라는 건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상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는 뭐 우리 헌법에는 다양한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도 더 우월한 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결국은 민주정치에서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 인정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주권 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개념이고 국민주권은 우리가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됩니다. 우리 헌법 규정을 보더라도 1조 2항을 보면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결국은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개인적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이 돼야만
국가기관의 구성과 정치 의사결정 그래서 국민이 국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기능을 행사한다. 자, 표현의 자유가 이런 어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를 위해서 보장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정치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를 의미했던 근대적 의미의 그 표현의 자유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치적 기본권인 참여권, 참정권과 함께 국가 질서 형성은 적극적인 권리로서 성격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보존적인 의미, 옛날의 관점에서 보니까 소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침해되지 않으면 보장되는 거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자기 의사 형성에 활용하고 이러한 자유들까지 다 포함하는 자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 권리라든지 또는 액세스, 정보 접근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표현의 자유는 사실 민주국가에서 필요 불가결한 그런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 언론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며 민주사회의 기초로서 사회상의 자유로운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있고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볼 때 다른 기본권보다도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본권이다. 또 이러한 그 표현의 자유의 어떤 법적 기능이나 지위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우월적인 지위로는 연방 그 수정헌법 1조에 있는 정신적 자유가 민주주의 근거고 조건으로 경제적 자유를 비롯한 다른 자유보다 근본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보장돼요. 그렇고 이렇게 우월적 지위론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이론은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분하고 전자를 그러니까 그 정신적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 해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중적 잣대, 이중적 기준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중 기준 이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자, 미국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우위를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리고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막연한 경우 이런 표현이 현실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쁜 의도로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표를 통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다른 어떤 자유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국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들이 인간다움을 갖다 표출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떤 보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그 정해져 있는 보호 범위가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 범위 의견의 표명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명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수단인 방송, 통신, 영화, 음악, 문서, 도화, 사진, 조각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를 받고 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익명으로 표현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나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하는 인권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해야 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표명을 하지 않는 자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그 의견의 내용의 기준 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든지 국가 질서에 충돌한지 여부는 표현 자체에 대한 보호 범위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에서는. 왜냐하면 표현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차단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을 통해서 침해되는 법익의 여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하고 관련되고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 자체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표출된 의사가 상대방에 전달됐을 때 그런 전달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 전달된 후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또는 어떤 공익을 침해하는지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은 사실은 국가가 그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해서 4년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의견 형성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사실들은 의견 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허위 통신과 같은 형사처벌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이 보충 의견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도 표현의 자유에 보호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현재 그 태도는 나중에 또 차후에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현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는 법률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단 표현 자체는 보장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표현에 대해서 고려돼야 될 것은 사실은 인의 인격 발언의 공동체 읽게 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표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인격 발현이나 공익이 기하는 바가 크다면 다른 법과 총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더 보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 불매운동 같은 데 있어서 논리적 의견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범위 내에서는 보호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입해가지고 강제하거나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보호돼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 권리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봅니다.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 제일 처음 표현되는 문구가 이겁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 그래서 우리는 헌법 앞에 쓰는 것을 우리 헌법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대한 보장한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건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도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의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현행 헌법 질서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민주법치국가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사전 제한에 있어서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다시피 최소한의 제한을 표현의 자유 보장해줘요.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사상이나 의견을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조 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고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37조 2항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법률보호칙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제한의 원칙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한 기능들을 고려해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제한하는 입법에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돼서 되는 명확성 원칙, 비례성 원칙 이 적용이 됩니다.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통상의 법 감정을 가진 국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점에 봤을 때 법문원이 이해가 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는 거고. 자, 인터넷 자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실은 온라인, 인터넷상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만 또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도 동일한 기준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전파성 그리고 이제 익명성, 쌍방향성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어떤 성격 때문에 특히 제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서 계속 변화하는 이분에서 규제라든지 또는 헌법 틀에서 다채롭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분이 결정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계속 새로운 미디어를 창출해내고 이 새로운 미디어에서 또 당연히 표현의 자유 문제는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서 당연히 제한도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처럼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이게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질서에서는 당연히 그 규제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결과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한 관점에서 발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한편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무효, 비방, 사실외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는 결국 국가가 법률로서 국민의 표현의 힘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표현도 보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21조 사항과 37조 이행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의식, 공공국민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일률적으로 규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시죠? 기본권의 발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했던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을 보면 사조에서 결국 자신이 보장받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 특히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행하는 경우 우리가 그 예를 볼 수도 있고, 사실 뭐 대표적인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의 한 중고설 외벽에서 중고가 등장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는 그 뒤로 이제 그 지워지기도 했지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대선 후보군에 있는 특정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벽화의 대상자는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각을 유명한 사람은 공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 수행한 사람, 또한 이 유사한 행위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인의 범위가 좀 커지면서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또는 유명한 스포츠인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그 기준을 달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벽화는 결국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면은 그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표현된 이후에 그 표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헌법 20조 사항과 37조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형성된 격이 그것을 침해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발제를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한다면서 화면을 한번 이렇게 제 몸으로 가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지정 토론자가 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조작하는 방법을 아시겠지만 그 음소 해제하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혹시 이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그 음소거를 열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발제자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제 컴퓨터 화면이 저쪽에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 진행하는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만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혹시 무슨 질문이 들었습니까? 예. 질문 드릴까?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진행자인 제가 오늘 입장하신 분들 몇 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신 공직자 한 분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님이신데요. 정부의 어떤 그 불공정하고 불법하고 부당한 이유로 파면을 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그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어제 그저께 승소했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한민호 국장님 잠깐 여기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이쪽으로 오실래요? 꽂아놓고 예. 오시면 그냥 못 가시는데 인사를 하고 가죠.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하다가 재작년 10월 1일자로 파면돼가지고 지금까지 파면 상태도 있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을 해서 어제 1심에서 제가 파면 처분 의혹 확인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아마도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파면 효력을 계속 하려고 같은데 그거와 무관하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이 경제학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엉뚱한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그 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소득 주도 빈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셨죠. 그런 문제랄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자랑거리고 먹거리고 전 세계 인류가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원자력 산업을 문재인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짓밟으려고 했어요. 그런 문제랄지 그 다음에 쓸데없이 일본을 자극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이간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이 뿌리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어느는 좋게 하려고 이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작심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건 도저히 물론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뭐 제가 공무원으로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 계속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파면을 저를 시킨 거죠. 어쨌든 그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법원에 감사를 하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귀한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는 안 들리니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도 이제 제가 아까 취소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효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먼 곳에서 입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울릉도에서 입장하신 남한권 장군님, 그리고 강릉에서 문성학원 이사장 김영중 교수님, 또 보니까 진주에서 정도상 교수님도 입장하셨네요. 앞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부산의 김용원 변호사님, 또 우리 군산의 최연성 교수님, 먼 곳에서 입장하신 분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입장하신 분들 다 제가 이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주자께서 하신 말씀이 계실지 모르니까 마이크를 김상경 교수님께 잠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정리해서 다시요. 어떠한 그 기본적 권리도 절대적으로 비판입니다. 이 특히 표현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든 명예를 훼손해서 인격권을 침해하게 일단 법적 책임은 분명히 따른 것이고, 우리가 그 인격권에 있어서 국민의 그 인격에 대한 기준과 일반 국민의 인격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인격의 범위는 개인의 어떤 민감한 사적인 순수한 사적인 이 부분은 국민이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침해했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이 인격의 외부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에 대한 그 침해도 인격권을 침해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 예, 질문 하나 해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이것으로 오늘 제 8차 포럼은 전부 마치기로 하고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입니다만 다음 주 18일인가요? 제9차 포럼에서는 요즘 언론 악법, 언론의 재간 물리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언론중재법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포럼의 회원들께서 입장하셨습니다만 또 비회원들도 계시는데 어떤 이슈 파이팅이라고 합니까?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평가할 만한 그런 주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다음 포럼 또 그 다음 포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매주 이런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좋은 주제, 현안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받아서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8차죠. 제 8차 포럼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 교수님 너무 감사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분들 다 교수분들인데 PD인가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 회장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흔들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